서울에는 오래된 한양대교 근처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도 고유의 전통과 역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마을에는 오랜 문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전설이 존재했다. 그것은 바로 현악사의 저주라 불리는 것이다. 옛날 조선시대의 이 마을에 유명한 악사가 하나 있었다. 그 이름은 현악사로 무수한 사람들이 그의 연주를 듣고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관리가 그의 연주를 듣고 그를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려 했다. 귀찮음을 느낀 현악사는 거절했고 결국 관리의 무리에게 죽임을 당했다. 죽기 전 현악사는 강력한 저주를 걸었다. 자신의 연주와 음악의 힘으로 자신을 죽인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죽은 후에도 영원히 종속되어야 한다는 저주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저주가 사실임을 믿고 현악사를 두려워하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몇 세기가 지나 현대에 이르러 현악사의 억울함을 풀고자라는 목표로 대학생 5명이 모인다. 그들은 예나, 지훈, 소연, 태수, 그리고 영진이었다. 이들은 오컬트 클럽을 운영하며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을 조사해왔다. 현악사 이야기를 듣고는 마을로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마을에 도착한 그들은 현지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를 들려주길 꺼려했지만 한 노인이 그들에게 놀라운 정보를 제공했다. 현악사의 저주는 실제로 우리 마을의 일부 가정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이유 없이 줄곧 말을 잃거나 귀가 멀기도 했죠. 이 모든 것이 마을 끝자락에 있는 저주의 비석 때문입니다. 호기심이 강한 대학생들은 저주의 비석을 찾기로 했다. 그들은 마을의 끝 한적한 숲 속에서 마침내 비석을 발견했다. 비석에는 들을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슬픔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비석을 조사하던 중 예나는 빛나는 낡은 현악기를 발견한다. 갑자기 현악기가 혼자서 연주되기 시작했다. 그 음악은 현악사의 마지막 연주였고 그 순간 5 학생 모두 현기증을 느끼며 기절하고 말았다. 그들이 눈을 떴을 때 마을은 밤이 깊어 있었다. 기절한 동안 지나간 시간은 거의 24시간에 가까웠다. 그러나 더 큰 공포는 그들이 발견한 사실이었다. 예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지우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듣는 것처럼 행동했으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소연은 자신이 보는 모든 것이 흑백으로 보이며 나머지 2 사람, 태수와 영진은 심각한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저주의 비석과 현악기의 힘이 그들에게 닿은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이 힘은 하나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갈 때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괴롭혔다. 결국 그들은 그 힘을 피하고 해결하기 위해 현악사의 저주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악사의 진정한 억울함을 풀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그들은 다시 비석 앞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밤새 그들은 현악사의 유령을 불러내기 위해 여러 가지 의식을 하기로 했다. 의식 중 현악사의 유령이 나타났다. 그는 말없이 현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5명의 젊은이들 앞에서 맑은 눈물로 그들의 손가락을 통해 말하듯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어.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 나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줘. 그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현악사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다. 예나와 소연은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악사의 저주와 역사를 다뤘고 지우는 청각 장애인들에게 소리를 전해주는 직업을 선택했다. 태수와 영진은 비석을 보호하고자 마을의역사가와 협력해 자료를 남겼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현악사의 저주는 풀리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고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비밀을 감추지 않게 되었다. 저주에서 해방된 5명은 힘들었지만 값진 일을 해냈다는 것을 느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리고 현악사의 유령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한밤중에 바람이 심하게 불 때마다 그들이 서 있는 한양대교 근처에서는 고운 현악기의 연주가 들려온다. 그 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준다. 역사는 기억되어야 하며 억울함은 풀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2번째 이야기. 대학 생활의 시작은 누구에게나 설레는 순간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며 꿈과 열정을 품은 청춘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대학이다. 나 역시 가슴속에 설렘과 기대를 품고 입학했다.
내가 배정받은 기숙사는 교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였다. 기숙사에 배정된 첫날, 내 룸메이트는 소희라는 이름의 소녀였다. 소희는 의외로 온화하고 사려 깊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나와 금세 친해졌다. 함께 아침을 먹고 수업을 들으며 우리는 빠르게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404호는 대학의 오래된 건물답게 낡고 어두운 분위기를 풍겼다. 밤이 되면 복도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자주 들렸고 새벽에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곤 했다. 처음에는 그냥 오래된 건물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들은 점점 더 기이하게 변해갔다. 특히 어느 날 밤 유난히 깊은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나는 갑작스러운 소리로 잠에서 깼다. 복도에서 들리는 무거운 발걸음 소리, 그리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때 소희는 잠에 빠져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승강기 쪽에서 갑자기 무언가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 이어서 누군가 문을 천천히 두드리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 좀 들어가게 해줘라는 소리가 들렸다. 공포감이 퍼져나갔다. 나는 숨을 죽이며 침대에 누워 귀를 기울였다. 소희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소희에게 밤이 이상한 일들을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그냥 꿈을 꾼 거라며 나를 달랬다. 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건 꿈이 아니었다. 며칠 후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없어.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밤이면 긴장 상태로 잠에 들었다. 하지만 소희는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말투와 행동은 분명 뭔가 이상해졌다. 어느 날 밤 나는 다시 깨어났다. 이번에는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희미한 빛에 비친 소희의 모습 이유인지 모르게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침대 맞은편에 서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소희야, 왜 그래? 내가 묻자 소희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서 있었다.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것처럼 공허했다. 그때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들어가게 해줘. 낮은 목소리. 이번에는 확실히 들렸다.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가 문 앞에 서서 누군가의 기척을 느껴봤다. 아무도 없었다. 소희야, 누가 문을 두드린 것 같아. 나가서 확인해보자. 내가 말하자 그녀는 조용히 나를 따라왔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복도는 음산한 조명 아래에서 여전히 고요했다. 무언가 심장에 얹히는 무거운 감정이 있었다. 그때 소희가 갑자기 말했다. 우리 방에 무언가 있어. 그녀의 말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것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소희는 극도로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애썼다. 어느 날 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서 서재에서 영화를 보려 하는 중에 소희가 다시 나를 불렀다. 그녀는 흰 옷을 입은 모습으로 방 구석에서 떨고 있었다. 뭔가 봤어.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방 구석에 서 있던 그림자가 서서히 나에게 다가왔어. 끝내 우리는 그 방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다른 방으로 배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도서관에서 밤을 지새우며 지냈다. 교수님이나 상담사에게 비밀로 한 채로 말이다. 이후 몇 주 안에 우리는 새로운 방으로 배정되었고 평온한 기숙사 생활로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 없다. 그날 밤의 무서운 발걸음 소리, 기이한 벽 소리, 그리고 소희의 그 섬뜩한 눈빛. 우리 방에는 정말로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저 우리의 상상에 불과했던 걸까? 이 질문은 여전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세 번째 이야기. 바닷가의 저주. 2019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 방학을 맞아 무계획으로 떠난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특별히 계획을 세우지 않고 지도에 손가락을 찍어 도착한 곳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여행지는 조용한 바닷가, 마을인 칠암리라는 작은 어촌이 되었습니다. 칠암리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인터넷도 신호가 자주 끊기고 대부분의 주민이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며 살아가는 평온한 마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평온한 분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임대해 둔 작은 해변 가민박에서 바다 소리를 들으며
여름밤을 보내고 아침에는 신선한 해 산물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죠. 하루는 로컬 주민으로 보이는 아저씨 가우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 전해지는 옛날 이야기를 전해주겠다며 우리를 불러 조용한 바닷가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흥미롭게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바닷가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곤 했다네. 특히 초승달이 뜨는 밤에는 절대 바닷가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저씨의 말에 우리는 호기심이 동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아저씨는 덤덤한 목소리로 이어나갔습니다. 여기 바다에는 저주받은 영혼이 떠돈다고 해. 옛날 어느 뱃사람이 항해 도중 난파되어 결국 돌아오지 못한 일이 있었다네. 그의 가족은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를 기다렸지. 그런데 며칠 후 사람들은 그의 모습이 밤바다에 떠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해.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초승달이 뜨는 밤이면 절대로 바다에 가지 않게 되었지. 처음에는 그저 재밌는 옛날 이야기로만 듣고 넘길 수 있었지만 아저씨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는 길에 처음으로 이 마을이 그리 평온하지만은 않은 곳이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젊음이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초승달이 뜬다는 밤 우리는 그 금기된 바닷가를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불안감이 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호기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멀리 바다가 잘 보이는 언덕 위로 올라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시간은 새벽 1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해변가에는 자연의 소리조차 잠잠해지고 있었고 물결도 잔잔히 멈춘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물결 사이에서 사람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의 착각인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체는 뚜렷해졌습니다. 이는 언덕 위에 있는 우리 모두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물에 뜨듯이 서 있던 그 사람은 점점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우리를 강타했습니다. 갑자기 제 친구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지는 사이 이내 그 형체는 사라진 듯 했습니다. 우리는 급히 민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와 보니 친구의 팔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모두는 다시는 칠암리에 가고 싶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평온하게만 보였던 그 바다는 이제 두렵고 저주받은 장소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면서도 그날의 경험을 잊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밤을 떠올리며 초승달이 뜨는 밤이면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바닷가 마을을 여행하게 된다면 초승달이 뜨는 밤에는 바닷가에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마을 아저씨가 말하는 이야기를 단순한 전설로만 치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